안녕하세요. 위텐시니컬TV 시인 유희경입니다. 지난 1화, 2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종로 책축제 대미를 장식하는 컨텐츠죠. 청운동 문화산책 시로 반짝 프로젝트 종로 시로 영화는 거듭난다의 일환입니다. 시네마 틱톡 종로문화재단에서 주최 주관하고 종로구에서 후원하고요. 위텐시니컬에서 협력해서 만드는 시로 영화를 보는 컨텐츠입니다. 시네마 틱톡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영화는 우리들의 시인 윤동주를 다룬 영화죠. 동주입니다. 오늘 함께 영화 동주를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동주. 누군 맘대로. 지금 시인 오은님이십니다. 우리 시대의 동주라뇨. 동주는 잘생겼잖아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동주라고 하셨을 줄 알고. 글쎄요, 맑아 보였나? 윤동주 시인은 15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썼다고 하는데 동생이랑 같이 또 동시도 쓰고 그때는 주력이 동시였어요. 아하. 마음이 맑고 잘 서정적인 썼을 것 같아. 사람이었으니까 잘 써. 저는 윤동주 동시를 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구나. 동생이랑 같이 시를 써가지고 엮은 민들레필이라는 시집이 창비 출판사에서 따로 나와 있기도 해요. 아, 그래요? 위텐시니컬에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아, 훌륭하신데요. 광복을 몇 달 안 두고 네. 앞에 두고 1945년 2월에 6개월 앞에 두고. 네. 이 사연이 제일 좀 슬픈 것 같아요. 맞아요. 윤동주에게 광복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순간이 얼마나 비극적이었을까 떠올리면 마음이 짠해지죠.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19편짜리 시집을 냈었는데 발굴을 하고 발굴을 해서 이제 119편까지 이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 시 전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자신이 쓴 시들이 이렇게 시집으로 모여있는 걸 좋아할까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습작이라고 말하는 거는 실제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맞아요. 공개하기 좀 그러기도 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역사적 고증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 것은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좋아만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영화 동주에서 오늘 다룰 동주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 시를 허락받지 않고 누군가한테 송몽규가 보여줘서 화를 내는 장면도 맞아요. 나오고 자기 시는 누군가한테 보여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출판을 망설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막 보여주고 싶은 젊은 욕구 그러면서 난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어떤 비관도 있고 윤동주 문학관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저도 가봤죠. 가보셨어요? 윤동주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육필홍보도 보실 수 있고 그 일대도 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아래 내려다 보이는 서울 풍경도 꽤 볼만하고요. 저는 도대체 왜 거기에 윤동주 문학관이 있지? 생각을 해봤는데 연희전문학교를 다닐 때 종로구 누상동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윤동주가. 윤동주 하면 어쨌든 청춘, 죽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다루는 영화입니다. 청춘과 죽음? 네. 줄거리 이야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윤동주 삶 그 자체인데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하냐면 만주에서 고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항상 이런 정규 영화는 첫 순간을 어디로 끊느냐. 그렇죠. 되게 끝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처음 시점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뭐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시기를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는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된 시간을 따라갑니다. 하나는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고 있는 현재의 윤동주이고 그 다음에 현재의 윤동주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윤동주의 삶을 차근차근 따라가요. 그러니까 형사가 너 그때 뭐 했어? 어땠어?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타이밍에 맞는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윤동주의 고종사촌 송몽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극적인 차이는 성격 차이가 있어요. 동주는 안으로 수그러들고 자기 안을 관찰하려는 시인의 기질이고 몽규는 투사적이고 활동가의 기질이 있어요. 이 둘이 지향점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바라는 거는 같겠죠. 뭐 계속 글을 쓴다거나 조국의 독립을 바라는 것은 같지만 동주는 안으로 이제 계속 그것을 쌓아놓고 하나하나씩 풀어헤치는 스타일이라면 몽규는 들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펼칠 때의 방식 자체는 판이하게 다른 두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싸우는 일은 거의 없지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계속 이 영화를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동주가 절대로 놓지 않는 건 시라는 거고 잡혀가기 전까지도 동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를 씁니다. 오윤 씨는 눈물이 많잖아요.
웃음도 많습니다. 네. 이 영화 보면서 우셨어요? 펑펑 울었다기보다는 계속 먹먹했던 것 같아요. 시금시금한 것이 계속 올라오는데 넘칠 듯 말 듯한. 저는 그래서 여기서 네네네. 이준익 감독님의 연출력이 저를 울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넘치지 않게 잘 조율하면서 끝까지 갔기 때문에 동주와 몽규를 다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게 거장의 솜씨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말한 이준익 감독은 왕의 남자, 네. 황산벌, 라디오스타 이런 유명한 영화들을 만든 감독님이시죠? 어쩌면 이준익 감독님은 이 영화에서 동주가 아니라 몽규의 삶을 조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 윤동주의 삶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요. 독립운동을 뭐 전면적으로 나서서 하진 않았지만 늘 고국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이 부끄러움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시인이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윤동주는 누구나 알고 있는 시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선보이고자 하는 게 이준익 감독님의 어떤 모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상 깊었던 첫 번째 장면. 동주가 주사 맞을 때 표정이 진짜 강하늘 배우가 연기 잘한다 라고 느끼는 네. 부분이었어요. 네. 눈이 풀리는데도 끝끝내 나는 뭔가에 굴하지 않겠다는 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쉽게 넘어가진 않겠다라는 의지가 나오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사실 이건 표정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어떤 식으로 연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보는 내내 그때 그 감정이나 상황 같은 것이 완전히 잘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 장면에 나왔던 시가 병원. 병원이라는 시가 예. 나왔죠. 병원, 윤동주.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어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병원이라는 시는 사실 윤동주 시인이 첫 시집을 내기 전에 자신의 시집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던 시이기도 해요. 우리 마치 이성복 시인이 그날이라는 시에서 모두가 병들었으나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병든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당시의 어떤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병원에 가야 될 것 같고 나는 분명히 어디가 아픈데 의사한테 찾아가니까 의사가 뭐라고 해요? 당신은 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깥에 있다가 잠깐 산책을 나온 한 여성의 앉았던 자리에 잠깐 누웠다가 가는 걸로 시가 끝나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 둘 다 말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병일 텐데 병을 앓는 사람만이 공감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시이기도 하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병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한 시가 아닌가 싶어서 그 장면과 그 시가 유독 기억에 남네요. 저는 쿠미 교수님의 따님이죠. 묘한 러브라인을 만들 듯 안 만드는데 쿠미가 기다리고 몽규가 가자고 해요. 그건 사실 사랑이냐 뭐 우정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네네. 시를 남기고 싶은 마음과 지금 이게 왠지 모르게 위기 상황인 것 같으니 도망쳐서 살아야겠다는 네네. 마음, 이 두 가지를 놓고 갈등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몽규를 잘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시집을 내고 싶은 마음이 네네. 또 하고 이때 나오는 시가 쉽게 쓰여진 시. 쉽게 쓰여진 시는 교과서에 수록된 시이기도 하죠. 예.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 시를 보면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정지용 선생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를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자기는 부끄러워한단 네네. 말이죠. 우은 시인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시대가 되면 절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어로 시를 쓸 수 없는 시대잖아요. 저는 사실 조선어로만 쓸 수 있어요. 제 시는 말놀이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어로 뭐 써야 된다면 못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는 일본어가 모국어 수준으로 익숙했지 않을까요? 사람들한테? 안 썼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윤동주를 제가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나서서 독립을 외치지는 못할 지언정 나의 양심을 속이지는 않는 사람으로 살았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중요한 장면은 아닌데 처음 시작할 때 동주한테 몽규가 정지용 시집을 던져줘요. 네네. 그걸 안고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는 저게 되게 중요하고 시집사정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집이 너무 귀해서 더 열심히 읽고 그러니까 더 아껴 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거 같아요. 아까 처음에 오늘 코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젊음에 대한 이야기,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윤동주 씨의 화자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젊다는 건 굉장히 활력 넘치고 에너제틱하게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이 불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종의 슬픔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수행해내지 못하거나 용기를 내지 못하면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다 우리 청춘에게 있었던 감정들이거든요. 뭔가 젊다는 것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용기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부끄러움과 슬픔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시인이기 때문에 그 젊은 시기를 다 거쳤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좋고 그 젊은 그 시기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 이야기가 다 좋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동주가 국민 시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젊은 시기를 지나고 그때 아파하고 지나서는 그때를 반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한 젊은 시인으로 남을 수 있어서 그래서 윤동주가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한 줄로 딱 표현을 하면, 한 줄 평을 달자면 동주는 용기가 없다고 해서 비겁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사하네요. 세 번에 걸쳐서 시와 관련된 영화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라도 보고 싶어졌다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터슨을 다뤘고요. 두 번째는 영원과 하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주. 종로구 문화재단하고 종로구 위트앤 시네컬이 함께 만든 청운동 문화산책 종로 시로 영화는 거듭난다의 끝이 영화 동주일 수 있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 언제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동주의 시 구조,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라. 저희도 오래오래 젊음처럼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